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 극심한 추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어르신을 구한 중학생들 소식이었습니다. 자,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서 덮어드리고요, 응급조치까지 아주 훌륭하게 해냈죠. 그 CCTV 확보해서 봤더니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 연일 회자되고 있고요. 대한민국 미래가 밝다라고 하는 격려의 내용이었습니다.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소식이었고, 정치 뉴스에는 왜 이런 훈훈한 소식이 없을까 하고 봤더니 정봉주의 정치쇼에 있었습니다. 저는 103.5MHz 러브 FM,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날씨는 차갑지만 그래도 따뜻한 뉴스를 전하고 정보를 전하는 정봉주의 정치쇼.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 마침 영화 평론가, 똥치는 영화 평론가, 아싸 가을이 짠까지 점점 늘어가고 예. 있어요. 네. 자, 방금 우리가 리드하면서 기사 소식 전해드린 거 보셨죠? 네. CCTV 보셨어요? 못 봤죠? 네, 봤어요? 저 기사는 봤어요. 예. 네. 그 학생들이 전농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었어요. 네. 중학생 1학년. 예, 전농중학교. 네. 전농동 로타리에 있는. 아하. 네. 예. 어딘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그 예지감이 있는 거예요. 네. 대학교 그 2학년 때 80년대. 네. 그때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오면서 휴교령을 때려갖고 네. 대학을 한 4, 5개월 안 그렇죠. 가요. 네네. 그럴 때 제가 전농동 로타리에다가 사설 학원을 차려요. 대학교 2학년 신분으로서. 그렇게 빠른 그러면 나이에, 같은 데는 다 해요. 저는 영어 가르치고 수학하는 애 해갖고 둘이서 학원을 차리는데 네. 그때 제가 가르쳤던 중학교 학생들이 전농중학교 학생들이에요. 저한테 배운 40년 전통이 이런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연결시키시는군요. 그때 우리 학원에 다니던 여학생이 맹장염에 걸려서 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위문 간 기억이 있어요. 네. 그 여학생은 지금 잘 살고 있겠죠. 50이 넘어서 이제. 그 아들 아닐까요? 그럴 수가 있겠네. 네. 오. 계속 거기서 살았다면. 예. 네. 이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네. 자, 제가 어제 보려고 못 봤던 네. 영화. 강철비. 네. 예. 지금 뭐 강철비, 신과 함께 그리고 1987 영화들 쏟아져요. 네, 스타워즈까지 예. 큰 작품들이 지금 연말에 대결 벌이고 있고요. 지금 1987이 또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예. 아직 개봉은 안 됐습니다만 먼저 강철비가 개봉이 됐고요. 우리 친구가 네. 40년 동안 영화를 안 보다가 네. 강철비를 보러 갔어요. 개봉하는 날. 그 친구가 40년 중이거든요. 동안. 중. 네. 이름이 강철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공의 적의 저 검사 이름이 강철중, 형사 이름이 강철중이에요. 예, 근데 네. 진짜 강철중이에요. 영화 보러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강철비 자기가 만든 영화다. 맨날 스님이라고 우러 다니자게 강철중. 네. 어쨌든 지금 그 개봉해서 예. 관객몰이를 하고 있고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화제를 네. 모으고 있어요. 네. 전 며칠 전에 꾼도 봤거든요. 꾼.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꾼은 이제 이른바 케이퍼 무비라고 해서요. 예. 네. 이렇게 여러 명이서 쉽게 말해서 작당을 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네. 저는 무슨 지시감이 드냐면 네. 그 다단계 사기당한 사람이 네. MB BBK한테 사기당한 사람들 같아요. 느낌이. 마지막에 MB를 좀 잡으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못 잡더라고요. 그렇게 또 연결되는군요. 그게 조이팔인데. 닥치고 MB예요. 닥치고 MB.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요? 네. 다 썼어요. 네. 자, 그래서 강철비 어떤 영화예요? 북한에서 쿠데타가 나요. 네. 그 사실은 이런 북한 얘기가 1호가 북한 VIP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고편 북한에서 쿠데타가 맞는데. 나는데 쿠데타가 역시 쿠데타는 군부가 일으키는 거잖아요. 군부가 불만이 많았던 거죠. 지금 3대 세습 정권에서 핵미사일을 전략적으로만 활용하는 것. 근데 그 군대는 사실 군부는 이것을 전술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전쟁 행위로 활용하려고 애를 썼던 쓰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군부니까. 십수년 동안 그것을 불만을 품고 있었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요. 북한 1호. 북한 1호가 내려왔고. 아니요. 총을 맞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주변에 있었던 북한의 정예 요원, 북한의 정예 요원은 거기는 뭐 무슨
무슨 총국 뭐 정찰 총국 뭐 이렇게 예. 많지 않습니까? 정예요원의 그 한때 정예요원이었는데 지금 좀 쉬고 있었던 엄초루라는 인물이 이 북한 1호를 업고 어허. 차에 싣고 어허. 어쨌든 거기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피할 데가 없잖아요. 예. 그 쿠데타군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이 휴전선을 넘습니다. 야, 영화의 기시감이라고 네. 하는 게 이 영화는 이미 북한군 귀순한 총맞고 귀순한 네. 그 병사 이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마치 그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했듯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더 어마어마한 일은 북한 1호가 총을 맞은 상태에서 남한에 있는 거죠. 예. 의식불명 상태로. 예. 네. 그분을 수술하는 분이 이국종 교수예요? 아니 여자예요. 여의사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 예. 그 여의사가 어찌 끝에 예. 그 파주에 있는 한 병원에 갔다가 그것도 뭐 산부인과 갔다가 예. 거기서 총상 치료 못 하잖아요. 어허. 또 거기도 공격을 받으니까 거기 북한에 또 그 난파 그 이른바 그 공비들이 예. 공비 난파 간첩들, 고정 간첩들. 고정 간첩이 그때 이제 뭐랄까 무장병력들이 다시 와요. 국지전을 막 벌이나 네네. 보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 그 파주에 있는 한 산부인과도 급습을 당하니까 예. 또 거기서 또 빼서 이제는 서울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도를 하는 여의사의 남편이 외교안보 수석이네. 곽도원 씨가 맡은 그런 외교안보 곽도원. 네, 곽도원 배우 곽도원. 예. 이 외교안보 수석이 부인이 연락이 안 되니까 어허. 뭐 분위기는 이상하고 예. 뭔가 좀 파주에서도 뭔가 총격전이 있었다 그리고 근데 연락을 안 되고 그래갖고 간 거죠 병원에. 예. 그랬다가 이제 북한 정예영과 그 북한 1호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북한 1호를 보고 놀라는 거죠. 북한 그러니까 1호는 누군지는 안 나오죠. 이게 근데 이제 헤어스타일이 나와요 옆에. 아. 딱 봐도 이제 배하고 누워 있는 그 저 자태가. 여기 그 이른바 이제 그렇죠. 다리깡으로 쫙 밀고. 네, 요거하고 이제 배불뚝이 하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영화 그런 부분에서 코믹한 부분도 줬는데요. 이게 뭐 의사들이 예. 또는 그 병원의 그 관계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은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왜 남한에 뭐 이런 거니까 어쨌든 매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건처럼 생각되지만 상상만 들어도 근데 머리가 환해져요. 네, 있을 수 재밌어요.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북한의 정예원 이름이 철우예요. 엄철우. 그리고 남한의 외교안보수석 이름이 곽철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요. 이게 강철비잖아요. 비가 우잖아요. 철우. 예. 뭐 그렇게 연결되기도 하는데. 강철비가 무슨 무기 이름? 무기 이름인데 이제 예. 거긴 또 그 철우라는 주인공 이름하고 이게 이중적으로 쓰였어요. 이게 무기 철우를 2명 만든 것도 약간 정치적 함의가 있는 것 그렇죠. 같은 게 그러니까 쌍철우 아니에요. 예, 쌍철우가 예. 요즘 그 중국이 주장하는 게 쌍중단이거든. 네네. 거기서 나온 게 아닐까 쌍철우는? 그보다는 다르지만 같다. 네. 한민족이다. 형제다. 한민족이다. 요거. 이게 약간 좀 진부하지만 그렇게 엮었어요. 근데 We are the one. 또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그 형제 같은 게 느껴져요. 정말 저는 이 영화의 가장 좋은 건 그 따뜻한 형제를 보여줬다는 측면이. 의형제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고정간첩으로 난파된. 거기는 좀 더 액션 활극이 예. 강했다면 이거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둘이서 역할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반도 전쟁 터지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남한은 정권 교체기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대통령에서 개혁적인 대통령으로 가는데 며칠 남았어요. 지금 정권 인수기예요. 요때 지금 북한 1호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엔 쿠데타 났죠. 이 북한 1호의 생사가 북한 쿠데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어요. 만약에 북한 1호가 여기서 사망을 하면 쿠데타는 성공한 거고 사망하지 않으면 쿠데타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그럴 때 이제 그 전임 대통령 이제 정권을 이양하는 대통령은 자기가 마지막 자녀 임기 동안에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 미국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무서운 영화네요. 정권을 받으려고 하는 대통령은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제 이게 남과 북과 또 미국과 또 이제 그러니까 그 남한 주재 중국 그 관계자가 나오죠. 중국 대사 관계자가 나오고 거기 한국 전문가죠. 남북 전문가. 그러니까 중국, 일본 다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지금의 핵미사일 위기를 그대로 드러낸 작품이고요. 이 강철비가
방사포잖아요. 방사포. 예. 북한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거는 북한 군부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것은 미사일을 쏴서 예. 대전을 초토화시키고 오. 그러면 이제 이쪽 아래쪽이 초토화된 상태에서 재래식 그 전투로 밀고 내려와서 서울을 포위한다. 포위하고 서울을 인질로 삼고 그것을 거점으로 미국과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전략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공식적인 전략이죠. 북한의 군부 전략이잖아요. 예.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동안 개발했던 핵미사일을 쏴야 된다 예.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면 북한 군부의 불만은 김정일부터 김정은까지 현 국방위원장까지 그 핵미사일을 전략적 무기로만 활용할 뿐이지 그래서 실질적인 전술적 무기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뭐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개연성이 있어요. 야, 그러네요. 강철비의 얘기가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여러 얘기의 그 가능성들을 다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짠 거고요. 거기에 우연히 두 남자가 만나는 거죠. 두 남자는 사실 나름 전문가잖아요. 두 남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확전으로 그러니까 이게 확전으로 전쟁이 불붙느냐 예. 아니면 여기서 봉합을 하느냐 분단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예. 정리가 돼야 되느냐 뭐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단이 나쁜 게 아니고 자체라기보다는 분단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나쁜 것이다. 맞아요. 그것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똑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아니 그건 미중일소도 똑같죠. 똑같죠. 미중일러.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전제타격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근에 예. 뭐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면서 전제타격을 했을 경우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게 추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그냥 민족의 공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양우석 감독의 생각은 그런 문제가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피부에 체감이 별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고요. 다만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양우석 감독의 정치적 시선엔 또 약간의 모호성과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선제 타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보다는 뭐 예컨대 남한에도 전술핵을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뭐 이런 등등의 논의 구조를 그런 이 안에 생각하는 사람들 넣었죠.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양호석 감독은 과연 어느 쪽이냐 어떤 생각이냐는 그 영화 속에서 비교적 좀 모호하게 처리되기도 하고요. 예. 물론 그 신임 대통령의 그 대사를 통해서 원래 하나는 둘이 아니라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뭐 예컨대 빌리 브란트의 얘기를 포함해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는 그런 명언을 계속해서 명제를 계속해서 던지긴 하지만 핵 문제와 관련된 또 핵무장과 관련된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의 남과 북이 핵을 어떻게 보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쟁적인 측면들을 좀 제시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진짜 이게 이제 그 약간 한반도의 선제 타격이나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해서 한미 문제 전문으로 하는 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자문위원 교수가 있는데 문정인 아니 말고요. 네. 그 젊은 교수인데 네. 미국에서 이제 갔다가 뭐 조셉 윤이나 이런 그 한반도 이제 대화파들 네. 이런 분들 만나고 와갖고 기자들하고 식사하면서 브리핑할 때 선제 타격은 심지어는 아주 극단적으로 네. 트럼프가 오달 때려도 미국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기자들 젊은 기자들이 네. 선제 타격 안 해요? 네. 이러고 실망하듯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그러니까 한국의 그 기자들이 한국의 기자들이 왜 선제 타격을 안 해요? 이렇게 실망하듯이 물어본다. 예, 그러면서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공포스럽고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네. 체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양우석 감독이 강철비를 만든 것 같다 이렇게. 네, 그렇지 맞습니다. 그건 뒤는 제 얘기고. 네. 아니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 250만쯤 한 번에 250만 명이 한 번에 사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50만 명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요. 한반도는 다시는 만약에 이게 핵전쟁까지 가면 50년에서 200년 동안 한반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전쟁 후에 복구 비용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9조 달러인가 뭐 어마어마한 불가능해요. 어마어마한 200년 동안 못 산다니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흔적은 또 그 한반도, 북한,
대한민국 흔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요. 그 전쟁을 겪으신 세대 분들 중에서 제가 뭐 이거 공격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전쟁을 겪으신 분들 중에서 오히려 예. 손재타교해야 된다. 호전적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재래식 전쟁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밀고 당기는. 저는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그런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전투 과정이라 또 뭐 여러 가지 국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어쨌든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강철비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두 남자의 그 고군분투와 그 눈물겨운 사투 그리고 북에서 내려온 초로는 그 정우성 씨가 맡았죠. 정우성 씨가 북한 사투리 쓰죠. 오. 정우성 씨가 살짝 뭐 뒷사는 건 아니지만 연기력이 조금 아니에요. 떨어지는지 보이는데 이번에는 뭐 굉장히 그 정우성 씨는 자신의 외모를 딛고 연기파 배우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는 배우로 생각하고 요즘 있습니다. 연기가 좋아졌어요. 마담 뺑덕 같은 영화 정말 좋았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연기력이 요즘 좋아졌다. 그리고 예고편을 봐도 표정 연기, 눈빛 연기 그전에 이렇게 하고 표정이 없이 말만 하는 스타일이었었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곽도원 씨가 워낙 또 연기를 잘하고요. 둘은 사실 아수라에서 한번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호흡이 맞아요. 아주 뭐랄까 찰떡같이 잘 붙어요 이번에도. 근데 아수라 저는 이 영화 뒤에는 많이 슬픕니다. 그래서 그 세대별로 이 영화의 뒷부분을 보는 감성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남자의 그 고군분투와 그 우정 어린 그리고 그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분단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고요. 저는 강철비가 아마 연말에 그 굉장히 유의미하게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질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이후에 개봉될 이제 다음 주에 개봉되죠. 그래서 장준환 감독의 1987. 1987. 박종철에서 이한열까지 그 총정리한. 지금 뭐 그 다큐 영화예요? 아니에요. 네, 그 영화인데 1987은 87 6월 항쟁 때 아니에요? 그렇죠. 직선제 개헌 투쟁을 하다가 그 와중에 이한열 이한열 열사가 억울하게 그 최루탄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로부터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 간선제 개헌에서 직선제 개헌으로 넘어가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민주화 과정까지 이렇게 다 축약해서 나오죠. 근데 그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그런 한국 그 현대 사회민주화의 과정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작품이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매우 어마어마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연말에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정치적 그런 상황. 역사적 그런 화두를 던질 영화들이 지금 큰 작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참 그 놀라운 게요. 지금 이제 이 강철비 같은 경우는 변호인을 만들었던 양훈석 감독이고 1987년이라고 하는 당시 민주화 운동 과정을 그린 영화가 만약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있었으면 정치적 상황이 엄혹해갖고 이런 영화가 과연 개봉될 수 있었을까? 이 영화로 극장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촛불을 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런데 근데 저는 어떻게 감독들은 그런 정치적 상황이 2년 전부터 2년 전서부터 퍼질 걸 예견하고 그런 의지도 작동했던 거죠. 의지도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통해서 좀 바꾸고 싶다. 어쩌면 이런 두 편의 영화를 생각하면 지금 나오는 영화들을 생각하면 흔히 얘기하는 적폐청산은 영화가 먼저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폐청산하고 한 편의 영화가 훨씬 더 중요해요. 피로감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 많은 관객들은 그렇지 역사는 저렇게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거나 예지력 있는 감독들이 많은데 그 예지력 있는 상황을 갖고 있으면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제작 생각하고 있어요. 시나리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부터 좀. 시나리오 작가가 붙었어요. 네네. 붙어갖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기대가 중이고. 큽니다. 뭐 기대가 클 만큼 결과도 클 거예요. 저 살짝 지분 좀 좋아하게. 지분 파주 아니세요? 이건 정말 최악의 아재 개그였습니다. 그런데도 웃겨요. 지분 파주. 지분을 좀 주시겠어요? 지분 파주죠. 근데 강철비 그 올 여름에 그 우리 대한민국 영화가 대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쩌면 올 작년에 큰 영화들 뭐 크게 성공했던 있었고요. 것에 비하면 뒤에 이제 범죄도시가 뭐 범죄도시가 좀 히트쳤고 네, 많이 히트쳤고요. 요즘 꾼이 이제 한 400만 돌파하고 있고 그렇죠. 네, 뭐랄까 이렇게 묵직한 주제의 대작이 지금 연말에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죠. 작년부터. 네, 1987과 강철빈 기대하고 있었던 작품입니다. 예, 그 두 개의 영화를 가져오셨는데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독들이 사회 변화상에 대한 기대, 네. 그다음에 사회가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지감. 네. 그런 게 또 그 쏠쏠하게 아주 보는 재미예요. 대중과 그리고 같이 동일화 시켜 나가는 거죠. 영화가 갖고 있는 뭐랄까 사회적 변화의 동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돌발 질문. 네. 강철비 네. 몇만 예상하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19금인가요? 아니죠. 15인가요? 15죠. 15. 15. 네. 그러면 이제 좀 시장 넓어졌고.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요. 저는 괜찮아요. 어쨌든 600만 정도는 무사하게 가지 않을까. 예, PP 포인트는 몇 명이에요? 그거는 그 정도 선일, 그 아래 선일 그 아래 선이겠고요. 예. 뭐 예를 들면 1987은 신과 함께 같은 작품은 400억을 들였거든요. 두 편을 만들었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편당 200억 정도 들인 작품은 이제 BP 구조가 굉장히 높죠. 예. 신과 함께는 그 1987도 사실은 신과 함께 같은 그런 그 물량 구조는 아니고요. 예.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편당 그러면 600만이 넘어서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손익분 기점이 600에서 650만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잠실 야구 경기장에 2만 7천 명 들어가거든요. 270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 야구 경기장이 100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 영화가 뭐 7, 800만 명을 모은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관객들을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자 주다스 프리스트가 부릅니다. You got another thing coming. 자 여기서 another thing은 바로 정치쇼 2부가 온다는 얘기죠. 또 다른 일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정치의 콜라보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강원도 양구에서 오시지 않은 과학 전문 기자 광양구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강양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요즘에 가상화폐, 암호화폐, 우리 하도 많이 했어. 비트코인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유행이고 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시간에 제가 그 도대체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은 적이 있었어요. 한번 짚은 적이 있어요. 그게 4, 5개월 됐어요. 네, 4, 5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그냥 처음부터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던 사람으로서 약간 불만이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등등에만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원천 기술. 네, 정작 이제 그 이면에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 네, 블록체인 기술에 그게 진짜 대해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들이 일단 개념도 잡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가 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규제 안에서도 정부도 그런 걸 의식해서 가상화폐는 규제를 하지만은 블록체인 기술은 계속 선도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 육성하고 또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하는 쪽도 가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가능하게 한 가상화폐는 규제를 하면서 종적 또 그 기술은 원천 기술은 또 육성을 하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다니면서 특강을 좀 하셔야겠어요, 강영구 기자님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쨌든 간에 이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시간에는 도대체 그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인지를 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머리에 쏙쏙쏙 박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도 궁금해갖고 한번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PD가 잘했어요. 블록체인 기술 너무너무 궁금해. 네, 우리 작가님들이 잘하셨어요. 자, 블록체인 기술은 연주 작가가 잘했어요. 말씀 좀 할까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약간 막막했어요. 정말 그때 인터넷 이해 못했어요. 네, 인터넷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그냥 거의 인터넷을 공기처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는 정보가 교류가 됩니다. 인터넷을 그렇죠. 통해서는 정보가 교류가 되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인터넷망만 깔려 있으면은 정보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동맥을 통해서 정보라고 하는 피가 흐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가치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가치를 공유한다. 인터넷은 정보, 블록체인은 가치. 조금 어려워지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쉽게 알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가치를 교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부동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고 팔거나 땅을 사고 팔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집을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이전을 하죠. 그럼 등기를 이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등기소죠. 그 등기소에서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으로 아파트가 넘어갔고 등기소에서 그걸 인증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으로 아파트라는 가치가 넘어갔는데 사실은 그 가치가 넘어간 것을 등기소가 인정을 해줘야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등기 권리증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봉도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요. 그럼 봉도사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입금을 해줘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아니 당신이 언제 나한테 100만 원 입금해줬냐. 나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 플라잉 니킥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봉도사님은 플라잉 니킥을 날리기 전에 바로 은행 계좌이체 내역을 입금 확인증을 은행에서 발부받아가지고 야 무슨 소리냐 내가 뭘 며칠 날 너한테 이거 입금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봉도사님과 저 사이에 100만 원의 거래는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은행이요. 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의 현실 사회에서는 가치가 이전될 때는 그 가치가 이전되는 것을 보증해주는 제3의 기관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은 그 제3의 기관이 없어도 되는 기술이에요. 조금 이해가 갈까 말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제 핵심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여기서 이제 애청자분들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특정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10명이에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서 1번 사람이랑 2번 사람이 무엇이든 가치를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거래한 기록의 사본이 그 10명한테 다 나눠가지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나오는구나. 가치를 거래하는데 거래하는 근데 그 가치를 거래하는데 그 가치를 거래하는 것이 돈이면은 그게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블록체인 기술을 다른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록이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 네트워크를 도입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이제 다른 저게 필요가 없어지네요. 그러면 그 에이전시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은 1번이랑 2번이 거래한 기록을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10명이 다 그 사본을 나눠 가진다는 게 의미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혹은 1번, 2번 당사자들이 거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작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는 거래한 적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에이전시가 필요했었는데 근거가 없었는데 에이전시가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번, 2번이 거래를 했는데 우리 거래한 적 없다? 혹은 100만 원 거래했는데 야 우리 1000만 원 거래했잖아 라고 누가 이제 주장을 하거나 조작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무슨 소리야? 나머지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 이거네요. 물물교환 시대는 예를 들었고 내 닭과 닭 10마리와 저쪽에 소 1마리하고 바꿨는데 이렇게 물건을 들고 다니니까 불편하니까 야 우리가 이것을 가치를 저장하는 돈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자. 근데 그것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저장했다라는 걸 누가 보증을 해줘야 되느냐. 은행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은행에서 보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나 화폐를 만들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은행이었다가 그게 이제 은행들이 힘이 세지고 국가가
자꾸 컨트롤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제 국민국가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 역할을 이제 국가의 기반을 둔 중앙은행이 예, 하게 된 했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가상화폐는 그런 제3의 보증기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블록체인 기술은 직접 가치 거래를 하고 가치 거래를 하는 흔적이 여기에 가입해 있는 모든 사람의 사람에게? 네트워크에 다 사본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기록이 순간순간 끊기면서 저장된다라고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가요? 그 가치들이 저장이 되는 공간이 블록이에요. 네. 예, 그리고 그 블록이 그 가치의 정보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블록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 블록이 사설처럼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이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하고 똑같이 적용되진 않는데 네. 이게 이게 이제 그 미디어도 제3의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전에는 방송을 내가 할라 치면 내가 방송국에 고용이 돼서 네. 이런 스튜디오를 빌리고 여기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서 방송 송신 시설이 있고 수신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에이전시였거든요. 네네. 그 에이전시를 통해서 수신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네. 팟캐스트는 내가 녹음을 했고 어딘가에 블록에 넣어놓으면 네. 누군가 가서 그걸 꺼내고 듣는 거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조금 유사하죠. 제가 이래서 봉도사님을 좋아하는데 봉도사님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한 정치인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으로 좀 재미 좀 볼까 그럼?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네.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컨텐츠 유통의 혁신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 소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니. 예를 들자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예전에는 방송국이 독점하던 방송을 예. 사실은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팟캐스트 그러네요. 등등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유튜브라는 플랫폼 또 있어야 혹은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팟캐스트를 공급하는 뭐 팟빵 아이튠스라든지 같은 아이튠스 예. 팟빵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은 팟캐스트를 유통을 시키면서 중간에서 돈을 벌죠.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동영상 유통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면은 예. 그 동영상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중간 매개자 없이도 예. 그 블록에다가 동영상을 넣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팟빵이나 아이튠스 이 시대를 또 뛰어넘는 거네. 그리고 진짜 그러면 최근에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언론도 등장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블록에다가 동영상이 아니라 기사를 넣어놓으면 그러네요. 그 블록체인 그거 네트워크 만들어야겠는데 당장?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사를 생산을 해서 하고 그 기사를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 블록만 만들면 되는 거네. 네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인터넷은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유통하는 게 가능을 했다면은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가치까지도 유통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기존의 가치가 유통될 때는 항상 제3의 보증기관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증기관에게 권력이 집중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그 보증기관이 여러 가지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을 들여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상상의 나래를 더 펼쳐보면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 때 땅이나 아파트, 집을 거래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할 수 있다라는 그랬죠. 단서를 제시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등기소를 없애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세계 곳곳에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가기 전 단계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합의하는 거래의 수단을 가상화폐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근거한 것을 만들자. 그게 비트코인? 맞습니다. 오호. 그럼 그게 그걸 이제 단순하게 이제 화폐를 그럼 거기다가 적용을 해보는 게 이제 처음에 얼른 생각해 같이 하면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적용해 볼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돈 대신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제작한 동영상, 개인이 제작한 기사 혹은 부동산 거래 기록, 심지어는 투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하려고 한 표를 던지는 행위는 나의 소중한 표를 문재인 대통령 가치를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투표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어려워졌는데.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모두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예. 그 핸드폰에 투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다 가입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네. 필요 없어요. 블록에다가 자기가 신호를 주면 되는 거죠. 예. 아, 나는 문재인, 나는 안철수, 나는 홍준표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면은 그 본인 인식은 요즘 그 안면 인식도 있고 홍채 인식이 있고 네. 지문 인식이 있으니까 인식을 한 다음에 예, 인식을 한 다음에 신호만 주면은 신호를 준과 동시에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본이 모두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조작도 안 돼.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 조작도 못 해요. 비밀 투표는 깨지는 거죠. 비밀 투표도 가능하죠. 아니 왜냐하면 내가 투표하면서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강행구 기자한테 나 이 사람 찍었어? 자기 누구 찍었어? 근데 지금도 우리 싸우자 견해가 틀리네 싸우자 타다닥 플라잉 니키 지금도 투표한 다음에 누구한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블록체인 기술에다가 암호화 기법을 도입을 하면은 누구를 찍었는지를 숨기면서도 예를 결과는 들어서 결과는 집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걸 다 가능하게 그러니까 하겠다. 블록체인 기술로 투표 시스템을 만들면 궁극의 조작이 불가능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도 비용은 돈이 하나도 안 드는 거의 안 드는 비용은 거의 안 드는 투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없어지니 없어지죠. 그 사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도입해서 200만 원씩 다 돈을 나눠주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다른 방식의 이제 고용 승계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어마어마한 거네 블록체인. 상상력을 계속 발휘하면은 예. 개인 간의 정기를 사고 파는데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수가 있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해상 풍력 시작하거든요.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재생 가능 에너지잖아요. 예.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잖아요. 근데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요. 맞아요. 어떨 때는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어떨 때는 전기를 조금 생산해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죠. 내가 필요한 양보다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한 개인이 나한테 남은 전기를 다른 예. 사람들한테 팔 수 있으면 손쉽게 팔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거래 시스템을 만들면 A라는 집에 있는 태양광 시스템에서 생산한 전기 중에서 남은 전기를 B나 C라는 사람에게 쉽게 넘겨주고 그 넘겨준 기록이 전기를 거래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또 다 남기 때문에 남고 그리고 준 전기는 비트코인으로 받고 뭐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혹은 뭐 다른 식의 어쨌든 간에 지불 수단으로 받고 어허. 그러면 한전 같은 기관이 중간에서 거강권 역할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죠. 없습니다. 한전 없애고 그 비용으로 다 또 무상 아파트 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안정적으로 만들어 예. 놓으면은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대한 제3의 인증을 하는 권력기관들이 다 없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건 왜 그렇죠? 참 이게 답답한 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워런 버핏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네.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유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상 다시 제3의 기술로 넘어가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제가-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데.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예. 들었는데요. 한참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 IT주가 뜰 때 예. 그 빌 게이츠가 워런 버핏을 데리고 예. 빌 게이츠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7시간 동안 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같은 기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대요.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잘 모르겠어 그냥 갔어요. 워런 버핏이 잘 모르겠어 하고 난 모르겠어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건 내가 듣지도 않고 예상을 딱 맞추니까 지금 하는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버핏과 게이츠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완전히 다른데 왜 다르냐면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단순한 가상화폐 하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인터넷이 예.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빌 게이츠는 알기 때문에 예. 야 이거 함부로 이렇게 손댈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워런 버핏 같은 분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분이지만은 부동산이 있어야 돼 그분은. 네, 이미 지나간 세대이신 예. 거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정근 그 뭐 ICT 융합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교수님이 20대, 10대, 20대 이분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네. 기성세대예요. 이들의 앞날에 고춧가루 뿌리지 마라.
그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면 이제 가만히 있어라, 그냥. 저는 이제 최근에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상화폐들이 이제 예. 버블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걱정하는 건 오케이. 오케이. 예,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규제하는 거 오케이. 규제하는 것도 오케이. 하지만은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아.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고 예. 그 바꾸는 방식이 기존의 기득권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의 힘을 분산시키는. 자기 걸 뺏어가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진짜 우리나라의 관료들도 그렇고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규제 대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관료들도 그렇고 잘 이해 못해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예. 이해도 못하실 뿐만 아니라 이해하려고 별로 이렇게 노력도 노력하잖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큼 저 노력하는 거 10분의 1만 노력하면 돼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전체 블록체인 기술이 우주라고 하면 가상화폐는 그중에 하나의 점, 지구쯤 되는 거죠. 지구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는 그중에 일부인데 이것이 마치 블록체인 전체인 것냥 네. 착각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항상 거품은 있잖아요. 예. 항상 거품은 있잖아요. 거품은 또 다른 평지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죠. 네, 그 차유천 선생님이 이런 멋진 표현을 했거든요. 그 넘쳐야 흐른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는 이 네. 블록체인 기술이 처음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 가상화폐 거품은 처음에 약간 그런 진통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중이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중이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월요일 날 10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안 나와요. 출근 안 해 나.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별거 없어. 개그맨 김영철과 재하가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